네,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인데요. 우리 회계 2급 시험보다는 조금 더 1급이 유형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교재 46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오죠. 자, 어떤 목적? 사용 목적으로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1년을 초과해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다. 이 세 가지가 유형자산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죠. 취득 원가를 어떻게 우리가 책정을 할 것인가. 자, 요거는 유형자산 자체의 매입 금액에다가 뭘 더해라?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입 수수료나 운송비 등등 여러 가지 취득 부대 비용이 있지만 요게 어떤 이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요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우리가 요거를 반드시 지출을 해야만 우리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샀으면 취득세랑 등록세를 반드시 내야만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출을 해야 돼야만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직접 매입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증여 등에 의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취득 원가를 책정을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시가죠. 시가로 우리가 책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금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자산의 시가로 책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냐면,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두 번째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요걸 나누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취득 후에 지출한 것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그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샀는데 그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가 취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한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건물이라는 그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그냥 그 해당하는 지출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지출이다, 또는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일 뿐이다 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에 유리창을 깨져서 유리창을 교체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리창 교체한 게 그 자산의 뭐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상을 회복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으로 해서 수선비죠. 수선비라는 별도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자산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수익적 지출이었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 원래 비용으로, 즉 수선비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안 했다 보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자산가액이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자산의 과소계상이라고 되었어요. 자, 자산이 과대됐다라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단기 순이익의 과대계상. 자, 이걸 보시면 우리 비용이 과소계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가 되겠죠. 이게 올바른 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일괄 구입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랑 건물을
같이 합쳐서 만약에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는 경우에 우리가 토지는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이며 또 건물은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이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토지랑 건물을 우리가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자, 안분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 같이 해서 1억에 샀으면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 1억을 토지랑 건물로 안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거는 곧 시가죠. 시가. 자, 시가 기준으로 안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만약에 우리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자, 건물은 필요 없고 토지만 쓸 건데 지금 토지를 구입하려면 그 위에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구입 대가죠. 1억 원 우리가 일괄 구입한 그 금액에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그런 철거 비용에다가 취등록세까지 다 더한 금액을 이 토지라는 취득 원가로 계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 쓰지도 않을 건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죠. 건물 필요 없으니까 요거 철거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환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물 교환을 했을 때 그러한 물물 교환으로 우리가 취득한 그 취득 원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종 교환이라고 있어요. 이종이라는 거는 종류가 다른 물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기계 장치가 필요한데 반면에 자동차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다른 회사랑 우리 교환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우리가 주면은 너네 기계장치랑 바꾸자. 우리 자동차랑 이런 경우 즉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환을 했을 때 우리가 들여오는 그 기계장치는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걸 제공했어요? 자동차를 제공했죠. 그래서 그 자동차의 공정 가치로 우리가 그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공정 가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는 취득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자, 요게 이종 교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종 교환이에요. 같은 종류끼리 교환한 경우, 우리 자동차랑 다른 회사의 자동차랑 바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공정가치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특이한 게 이 동종 교환에 한해서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다 공정가치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형자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교재 49페이지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는 감가상각을 매년마다 뭐 정액법으로 얼마씩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요게 해당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즉 비용을, 즉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냐면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가능한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정액법이랑 정률법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고요. 자, 나머지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2급 시험까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1급이니까 이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수 합계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이따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계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그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액법부터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요거를 내용연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존가치를 뺀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일정한 이 비율로 우리가 상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미삼각잔액의 상각률,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일정 비율로 우리가 미삼각잔액을 상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삼각잔액이라는 거는 처음에 취득 원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각률 곱해서 상각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또 다음 기수를 상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요 미삼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정률법 상각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은, 자, 취득 원가에 잔존 가치를 뺀다. 자,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정액법 방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일단 빼고 나서, 자, 잔여 내용 연수를 우리 내용 연수의 합계로 나눈 요 금액을 곱해줍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자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기계를 상각을 할 건데, 그 기계 장치의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내용 연수의 합이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용 연수를 거꾸로 다 써요.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순서대로 다 쓴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주는 게 내용 연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연수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잔여 내용 연수는 요거는 첫 해 연도는 5, 그 다음 연도는 4, 다음은 3, 2, 1 요 순서대로 잔여 내용 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연수 합계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미삼각 잔액. 자, 여기는 어떤 거랑 똑같아요? 이 정률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미삼각 잔액에서 자, 뭘 곱하냐면 내용 연수 분의 1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 곱하기, 자,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내용 연수가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즉 내용 연수를 나눈다는 게 곱하기 5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중체감법은 1 대신에 2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5년이면 자 5분의 2 요거를 곱한다라는 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률법과 똑같은 미삼각 잔액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뒤에 곱하는 거는 뭐예요? 정액법의 2배로 우리가 상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액법의 2배로 체감이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생산량 비례법이 있죠. 요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광산 같은 경우에 그 광산의 광물이 올해랑 내년이랑 이렇게 캘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을 감가상각한다라는 것이 생산량 비례법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요거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연수 합계법 계산하는 방법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 우리 정액법과 체감 잔액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정액법은 여러분들 일정한 액수를 그냥 매년마다 상각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체감 잔액법은
자, 뭐가 있냐면 가속상각법이라고 똑같이 부르는데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요거를 체감잔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연도가 가면 갈수록 감소시키는 잔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년도에 많은 금액이 상각이 되고 점점점 작은 금액이 상각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체감잔액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정액법이랑 체감잔액법을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정액법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일정한 금액이 상각이 된다라는 것이고, 체감잔액법은 과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첫 해년도, 1차 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액법은 그냥 일정하게 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과소되는 것이고, 자, 체감잔액법, 예를 들어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같은 경우에는 첫 해년도에 과대 상각비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금액이 있죠. 장부금액은 그만큼 과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액법은. 왜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누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되면 누계액도 줄어들게 되고, 자, 누계액이 줄어들면은 우리 자산을 표시할 때 장부에서도 그만큼 누계액이 적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장부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이면 이 건물에 딸려서 다 같이 다니는 계정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 건물의 장부금액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빼면 장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반면에 체감잔액법은 과소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감가상각비가 지금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지금 과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체감잔액법은 반대로 감가상각비가 과대가 됐으니까 반대로 이익은 더 과소가 되게 된다.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토지 구입액이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가치가 줄어드는 성격이 아닌 자산, 즉 토지 같은 경우죠. 요거는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자자산. 요것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 맞고요. 두 번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률법은 우리가 체감잔액법 중에 하나였죠. 즉 우리가 1차 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과대가 되고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상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다라고 했을 때 제조 공정, 즉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공장의 기계장치를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을 때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은 감가상각비지만
요거는 제조 원가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뭐 재료비나 이런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그러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또한 해당하는 자산의 제조 원가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기계가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20년으로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각액에 대한 설명이다. 자,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정률법의 경우 자,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우리가 말장난이잖아요. 우리 정률법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냐?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율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까지 맞는데, 자, 상각액은 매년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정액법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이게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5년이면 5, 4, 3, 2, 1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중체감법은 매년 잔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감 잔액법 중에 하나였죠. 상각액이 점점 감소하는 거. 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의 2차 연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의 크기와 관련하여 자, 가장 맞게 표시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요것만 보고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일단 차근차근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각각 계산을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정액법이죠. 자, 정액법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취득원가에 뭘 빼라? 잔존가치를 빼라. 그래서 잔존가치는 10%니까 자, 2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내용연수로 나눠주죠. 내용연수는 5년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자, 1차 연도에 우리가 상각액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36만 원이죠. 자, 계산하면 36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연도도 우리 액수가 매년 일정하게 상각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36만 원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자, 정률법은 우리가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취득원가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매년 일정한 정률 상각률을 곱해주죠. 그래서 0.4 이렇게 곱해주면 자, 1차 연도에는 자, 얼마가 상각이 된다? 80만 원이 상각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차 연도까지는 풀었고 2차 연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미상각 잔액 얼마예요? 200만 원에서 우리 상각액 뺀 나머지죠. 그래서 2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곱하기 상각률 하면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 2차 연도에는 4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연수합계법이죠.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뭐부터 출발한다? 자, 200만 원에서 자, 취득 원가를 자, 잔존가치죠. 잔존가치를 뺀 요 금액에서 자, 우리 연수합계니까
5, 4, 3, 2, 1 요거를 다 더한 금액이 밑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년도는 우리 5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자, 1차 년도 상가액은 6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이제 뭐가 달라져요? 2차 년도는 다른 건 다 똑같고 5 대신에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차 년도 상각비는 48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큰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가지 더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자, 정액법은 72만 원.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128만 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자, 누계액이 108만 원. 이렇게 누계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금액이고 큰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가장 큰 게 뭐예요? 연수. 자, 가장 큰 게 정률법이죠. 그래서 정률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 그 다음에 정액법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봤고요.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인 연수합계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